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2023년 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30대 간호사 한지영은 탈의실 거울 앞에서 하얀 간호사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10번째 야간 근무. 지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지영아, 또 야간이야?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번 달 벌써 20번째야. 그만 좀 하지 그래. 몸 망가지겠어. 하지만 지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 동생의 대학 등록금, 월세. 쉴 틈이 없었죠. 그렇게 5년을 버텼지만 어느 날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지영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번아웃이 심각합니다. 최소 3개월은 쉬셔야 해요. 주치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지영은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날, 지영은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급구 간병인 모집 강원도 산골 주택. 월급 700만 원 숙식 제공 장기 근무 우대. 연락처. 월급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서울병원 월급의 2배였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나긋나긋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간병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제가 간호사 경력이 5년 있는데. 허허, 그거 참 잘 됐네요. 우리 영감이 중풍으로 누워 계신데 젊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윤옥희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외진 곳에 있어요. 산골이라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곳이 좋아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3일 후 지영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윤옥희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죠. 지영 씨, 여기에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윤옥희 할머니는 예상 외로 정정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은발에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죠. 자상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집까지는 차로 한 20분 더 가야 해요. 낡은 경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지고 주변은 온통 울창한 숲뿐이었죠. 지영은 창밖을 보며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여기 정말 외지네요. 허허, 그렇지요. 하지만 공기 좋고 조용해서 쉬기엔 딱이에요. 차는 숲 깊숙이 들어가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지영은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죠. 저택은 기괴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듯한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검게 그을린 기와와 낡아빠진 나무 기둥이 마치 죽은 짐승의 뼈대 같았습니다. 대문 위에는 해묵은 주술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죠. 이 집이 오래됐지요? 일제 때 일본 지주가 지은 집이에요. 광복 후에 우리가 샀는데 벌써 50년도 더 됐네요. 윤옥희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무겁게 열리며 녹슨 경첩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죠. 들어오세요. 영감이 기다려요. 집안은 더 음산했습니다. 긴 복도 양쪽에는 닫힌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삐뚤빼뚤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죠. 저게 우리 영감이에요.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신 뒤로 꼼짝도 못하세요. 윤옥희 할머니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80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영이 앞으로 돌봐야 할 환자였죠. 지영은 침대에 다가가 만수 노인을 살펴봤습니다. 노인은 온몸이 굳어 있었고 눈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노인은 지영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목구멍에서 낮게 신음만 흘러나왔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영이 손을 잡자 노인이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천장 쪽을, 아니, 위층을 가리키는 것 같았죠. 노인의 눈빛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뭔가 꼭 전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죠. 영감은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윤옥희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하며 지영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영 씨, 방은 이쪽이에요. 지영의 방은 1층 끝방이었습니다. 작고 어두웠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창문으로는 뒷산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쉬시고 저녁 6시에 영감 식사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윤옥희 할머니가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모두 5개의 녹슨 열쇠였죠. 이게 뭐예요? 집안 방문들 열쇠예요. 밤에 문 꼭 잠그고 주무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락방은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위험한 게 많아서요. 다락방이요? 네. 옛날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어요.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었죠. 손에 쥐어진 열쇠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말이죠. 그날 밤 지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지영에게 이 정적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문명과 동떨어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턱! 위층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벌떡 일어나 천장을 올려다봤죠. 턱! 턱턱! 또다시 들렸습니다. 마치 누가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2층이 없었습니다. 다락방만 있을 뿐이었죠. 지영은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거야. 하지만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만수 노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도와야 했죠.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지영이 노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죠. 지영은 죽을 떠서 노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인이 죽을 먹으면서도 계속 천장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천장 한쪽 구석을, 다락방 입구 쪽을 노려보고 있었죠. 노인이 신음했습니다. 눈빛이 절박했죠. 지영은 불편한 마음에 노인의 시선을 따라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 복도 천장 한 구석에 조그만 다락방 입구가 있었습니다. 사각형 나무 덮개로 막혀 있었고 낡은 빗장이 걸려 있었죠. 할아버지, 저기가 궁금하세요? 노인의 눈이 더 크게 떠졌습니다. 그렇다는 신호였죠.
노인이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다락방 쪽을 가리켰고, 그러고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거기에 내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 씨, 무슨 일이에요? 윤옥희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얼른 일어나 물었죠.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저 위를 보시는데 혹시 다락방에 뭐가 있나요? 순간 윤옥희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요.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저건 영감이 원래 그래요. 약물 부작용으로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지영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어제도 말했잖아요. 다락방은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요. 거기 옛날 물건들이랑 먼지가 많아서 건강에 안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영은 뭔가 찝찝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수 노인의 절박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다락방에서 들리는 소리, 턱턱턱, 무언가 끌리는 소리,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소리. 여기서 나를 꺼내라.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죠. 그리고 만수 노인의 행동도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영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천장을 보고 다락방을 가리키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말이죠. 어느 날 밤 노인의 신음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지영이 급히 방으로 달려갔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노인은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죠. 그리고 또다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지영이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락방 입구 틈새로 무언가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뭔가가요. 뭐지? 지영이 자세히 보려는 순간 빛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불을 끈 것처럼요.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락방 생각만 났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걸까?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절박하게 가리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몰래라도 다락방을 확인해 보기로요. 정오쯤 윤옥희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보통 이 시간은 걸리는 일이었죠. 지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락방 입구에 사다리를 걸쳤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빗장을 풀고 나무 덮개를 밀어 올렸습니다. 삐걱. 오래된 경첩이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안이 드러났죠. 어둡고 먼지투성이인 다락방. 하지만 지영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그 안의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온통 기이한 물건들로 가득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큰 무속북이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북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주술 문자였죠. 북 옆에는 부적 더미가 있었습니다. 수백 장은 좋게 되어 보이는 노란 부적들이 묶여 있었고 그 위에는 검게 그을린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것은 구석에 세워진 허수아비 인형이었습니다. 사람 크기만 한 허수아비였는데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천 조각으로 대충 만들어졌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 아니 절규하는 표정이었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허수아비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기괴했습니다. 허수아비의 가슴 부분에는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뭐지? 지영이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를 꺼내라. 허수아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으악!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낮고 애절한 여자의 목소리였죠.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제발.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허수아비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허수아비 안에서 누군가 말을 하고 있었죠. 누구세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김소희. 전에 여기 온 간병인이었어. 간병인? 맞아. 너처럼. 나도 그 할머니한테 속아서 여기 왔어. 그리고 여기 갇혔어. 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하고 진실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거기에? 비녀. 검은 비녀를 찾아. 그게 저주의 열쇠야. 그걸 부셔야 우리가 풀려날 수 있어. 우리? 나만이 아니야. 여기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기운이 닿은 것처럼요. 지영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검은 비녀. 어디 있을까? 그때 북 뒤편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영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지영은 어제 받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끼워 보니 세 번째 열쇠가 맞았습니다. 찰칵.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비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비녀 끝이 희미하게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요. 지영이 비녀를 집어들자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죠. 일제강점기. 이 저택? 일본인 지주의 가족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필사적인 지주가 무당 남매를 불렀다. 제발 살려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무당 누이 강설이가 냉정하게 말했다. 영혼을 바꾸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합니다. 무슨 대가든 치르겠소. 젊은 영혼입니다. 건강한 젊은이의 몸과 영혼을 바쳐야 합니다. 지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을에서 젊은 하인들을 끌어왔다. 그리고 의식이 시작되었다. 북을 치고 부적을 태우고 검은 비녀로 영혼을 옮기는 의식. 무당 남매는 밤새 구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주의 가족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젊은 하인들은 넋이 나간 채 쓰러져 있었다. 무당 남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환각이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숨을 헐떡이며 비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그때였습니다. 지영 씨,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돌아보니 윤옥희 할머니가 다락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상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있었죠. 제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영은 황급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윤옥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을 지켜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냥 소리가 들려서. 소리? 네. 밤마다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할머니가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쥐소리일 거예요. 오래된 집이라 쥐가 많아요. 이제 그만 내려가서 쉬세요. 피곤하신 것 같네요.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경고하듯이요.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허수아비에서 들은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 좀 보러 나가도 될까요? 제가 필요한 게 좀 있어서요. 그래요? 그럼 마을 장터까지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 운동도 할 겸 걸어가려고요. 1시간을 걸어 마을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장터였지만 사람들은 제법 많았습니다. 지영은 구멍가게로 들어가 물건을 사는 척하며 주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산 위에 있는 그 한옥집 아세요? 주인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옥희네 집 말하는 거야? 네.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동정의 표정이었죠. 아이고, 또 젊은 애가 걸려들었구만. 또요? 주인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젊은이들, 오래 못 살아. 새 간병인이 들어가는데 다들 몇 달 안 가서 사라져. 사라진다고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짐도 안 챙기고 나가버린다고 하더라고.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하지? 지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김소희라는 분 아세요?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전에 거기 들어갔던 애. 26살이었나? 착하고 예쁜 애였는데 3달 만에 사라졌어. 부모님이 찾으러 왔는데 윤옥희 할머니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나갔다고만 하더래. 경찰도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럼 더 전에는요? 있지. 박민지, 이수진, 심최유리. 다 젊은 여자들이야. 전부 몇 달 안 가서 사라졌어. 지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막는다고 막아줘? 증거가 없잖아. 게다가 주인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 원래 저주받은 집이야. 저주? 그래. 일제 때 일본 지주가 살던 집인데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어. 무당을 불러서 사악한 굿을 했다더라. 사람 영혼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집어넣는 굿이었다나. 지영이 다락방에서 본 환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누가 알아? 하지만 그 뒤로 그 집에 들어간 젊은이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어. 30년 넘게 말이야. 그때 옆에 앉아있던 80대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김복만 노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토박이었죠. 내가 직접 봤어. 뭘 보셨는데요? 50년 전 일이지. 그때 나도 젊었을 때야. 그 집에서 한밤중에 굿판이 벌어졌어. 북소리가 온 산을 울렸지. 그날 밤 이후로 지주 집딸이 갑자기 건강해졌어. 죽을 병 앓다가 말이야. 그게 왜 이상한데요? 그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마치 딸 껍데기를 쓴 다른 사람 같았어. 김복만 노인이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집에서 빨리 나와. 늦기 전에.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더 많았죠. 그 무당이 누구였어요? 강설이, 강도연 남매였지. 근데 그날 밤 이후로 그 남매도 사라졌어. 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옥희 할머니는 그 지주 딸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시집을 갔지. 최 씨 집안으로. 그게 바로 지금의 최만수 영감이야. 뭐라고요? 윤옥희가 바로 그 지주의 딸이야. 지영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최만수 할아버지는 그 양반도 마찬가지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거구나. 저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에 비친 저택은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 같았죠. 집에 들어서자 윤옥희 할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지영 씨. 늦게 오셨네요. 걱정했어요. 할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영은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네, 죄송해요. 지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야 해. 검은 비녀를 부숴야 해.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 지영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만수 노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죠. 방문을 살짝 열자 노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할아버지. 지영이 침대에 다가가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종이와 펜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쓸 수 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글자를 쓰기 시작했죠. 글씨는 흐릿하고 떨렸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나는 최만수가 아니다. 지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는 강도연이다. 강도연? 그 무당?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누나 강설이가 윤옥희 몸으로 70년째 산다. 나는 최만수 몸에 갇혔다. 3년 전 약물로 가사 상태로 만들었다. 말 못하게 만들었다. 진실 알릴까봐.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노인이 다시 썼습니다. 늙으면 젊은 몸으로 갈아탄다. 비녀로 영혼 교체한다. 너도 곧 희생될 것이다.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곧 추석 전에. 의식 준비 중이다. 어떻게 막아요? 비녀를 부셔라. 다락방 북을 태워라. 그래야 저주가 끝난다. 붉은 줄은 피의 맹세다. 불과 소금만이 끊는다. 하지만 조심해라. 누나는 강하다. 70년 무속 힘이 있다. 지영이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도 구해드릴게요. 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죠. 지영은 방을 나와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다시 그 음산한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수아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가가자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소혜 씨죠? 응. 너 도망쳐. 빨리. 안 돼요. 당신들을 구해야 해요. 방법을 알았어요.
지영은 북 뒤에 있던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검은 비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비녀를 집어들자 다시 환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당 강설이와 강도현. 남매는 가난했다. 먹고 살기 위해 무속인이 되었지만 늘 배고팠다. 어느 날 일본 지주가 거금을 제시하며 영혼 교체 의식을 부탁했다. 남매는 망설였지만 돈 때문에 받아들였다. 의식은 성공했다. 죽어가던 지주 가족이 살아났다. 하지만 희생양이 된 젊은이들은 죽었다. 그날 밤 설이가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영원히. 무슨 소리야, 누나? 우리도 몸을 바꾸는 거야. 부자 집안 사람들로. 그럼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하지만 그건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어. 이 의식을 하는 순간 우리도 저주받은 거야. 차라리 그날 밤 남매는 스스로 의식을 행했다. 설이는 지주의 딸 몸으로, 도연이는 지주의 아들 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의식은 완벽하지 않았다. 남매의 원래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불완전하게 옮겨졌다. 70년이 지났다. 설이는 윤옥희의 몸으로 살았다. 하지만 몸은 늙어갔다. 그래서 20년마다 새로운 젊은 몸이 필요했다. 도연은 여러 몸을 거쳐 최만수의 몸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지쳤다. 더 이상 영혼 교체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누나에게 반항했다. 그리고 벌로 중풍 연기를 하는 죽은 몸이 되었다. 환각이 끝났습니다. 지영은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이걸 부수면 다 끝나는 거죠? 맞아. 허수아비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그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영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돌아보니 다락방 입구에 윤옥희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으로요. 마치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처럼요. 참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상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어차피 며칠 뒤면 내 몸은 내 거였는데 너무 서두르는구나. 지영은 비녀를 꽉 쥔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다 진짜였어요? 당신이 강설의 무당이라는 것도? 할머니가, 아니 강설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70년을 살아왔지. 여러 몸으로. 윤옥희는 내 네 번째 몸이야. 그리고 넌 5번째가 될 거야. 왜 이런 짓을 해요? 왜긴 왜야. 살기 위해서지. 죽고 싶지 않으니까.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설이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어.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지. 20년마다 한 번씩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의식을 치르면 돼. 간단하잖아. 당신은 괴물이에요. 괴물? 설이가 비웃었습니다. 아니야. 난 생존자야.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거지. 지영은 비녀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안 돼. 하지만 비녀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옥으로 만들어진 비녀는 바닥에 부딪혀도 금조차 가지 않았죠. 설이가 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 비녀는 주술로 강화되어 있어. 그냥 부술 수는 없지. 그럼 어떡해. 방법은 있어. 하지만 내가 알 필요는 없지. 어차피 곧 내 몸은 내 거니까. 설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부적이었죠. 이제 시작하자. 의식을. 안 돼요. 지영이 소리치며 사다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강설이가 부적을 던졌고 부적이 공중에서 불타며 지영 앞을 막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강설이의 손짓에 따라 다락방 입구가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지영은 갇혔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늦었어. 강설이가 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북채를 들어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북소리가 다락방을 울렸습니다. 묵직하고 무거운 소리, 마치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죠. 강설이가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속의 오래된 타령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허허 바람아, 칠성님 감응하소서. 사자야 길을 막지 말고. 너 기어 떠나라 떠나라. 지영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영이 버티려 했지만 주술의 힘은 강했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쿵, 쿵, 쿵. 북소리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강설이의 주술도 더 격렬해졌죠. 영혼이여,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거라. 그때였습니다. 쾅! 다락방 입구가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최만수? 아니, 강도연이었습니다. 누나, 그만해. 약물로 가사 상태에 있던 도연이 어떻게든 몸을 이끌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어서요. 이제 끝내야 해. 70년이면 충분해. 그만하자.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향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불씨를 북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휙! 북 표면에 붙어있던 주술 부적들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뭐 하는 거야? 강설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북 전체로 번졌습니다. 주술의 힘이 약화되기 시작했죠. 비녀를 부셔야 해.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녀를 부수는 방법. 주술자가 직접 부숴야 해. 내가 할게. 안 돼. 그러면 너도. 알아. 하지만 이게 맞아.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그만. 도연이 비녀를 자신의 가슴에 대고 힘껏 눌렀습니다. 순간 푸른 빛이 폭발했습니다. 으악! 도연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투명한 형체로 공중에 떠올랐죠. 그것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원래 모습이었죠. 도연, 안 돼. 강설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직! 비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간 다락방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허수아비들에서 빛이 터져나왔고 갇혀있던 영혼들이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70년이. 강설이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옥희의 노인 얼굴이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70년 동안 억지로 젊음을 유지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였죠. 아, 안 돼. 강설이의 몸이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피부가 주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100살이 넘은 사람처럼요. 아, 윤옥희의 육신은 급격히 노화되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몸은 거의 미라처럼 말라비틀어졌죠. 하지만 공중에 장광처럼 남은 무언가가 방을 맴돌았습니다. 희미한 그림자, 강설이의 영혼 잔재였습니다. 지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술의 힘이 사라지면서
다시 힘이 돌아온 거였죠. 할아버지, 지영이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의 몸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죠. 고마워. 지영 씨,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어. 도연의 반투명한 영혼이 천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울먹였습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고마워. 드디어 자유야. 이제 갈 수 있어. 허수아비들에서 나온 영혼들이었습니다. 김소희를 비롯한 지난 희생자들의 영혼이었죠. 그들은 모두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락방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저주가 풀리면서 어둠이 걷히는 거였죠. 지영은 쓰러진 서리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제는 100살이 넘은 늙은 무당의 모습으로 돌아간 강설이는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서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서 사는 건 저주예요.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70년간의 긴 생명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다락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세구의 시신, 도현, 서리, 그리고 부서진 주술 도구들. 이제 끝난 건가?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났다고 생각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놀라 돌아보니 윤옥희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는 분명 죽었습니다. 지영이 직접 확인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할머니는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다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날카롭게, 더 교활하게요. 놀랐지? 하지만 난 강설이야. 70년을 살아온 무당이라고. 할머니가, 아니, 서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비녀 하나 부순다고 내가 죽을 줄 알았어? 천진하기도 하지. 하지만 분명 그건 미끼였어. 나는 이미 한 달 전에 다른 의식을 준비해뒀거든. 만약을 위해서 말이야. 서리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배신할 줄 알았어. 그 녀석은 늘 약했거든. 그래서 나는 보험을 들었지. 바로 서리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목에 붉은 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건 혈연의 줄이야. 내 영혼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보관하는 주술이지. 비녀가 부서지는 순간 내 영혼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어. 어디로? 너한테로.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그래. 한 달 전부터 내 몸에 조금씩 내 영혼을 심어뒀어. 내가 먹은 음식에, 내가 마신 물에 내 주술이 들어있었지. 지영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순간 손목에서 희미한 붉은 줄이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곧 완성돼. 내 영혼이 완전히 내 몸으로 옮겨가면 넌 사라지고 나는 30년을 더 젊게 살 수 있어. 안 돼. 지영이 손목의 붉은 줄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줄은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 있었고 잡아당길수록 더 조여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이미 늦었어. 서리가 다시 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서진 북을 다시 세우고 새 북채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의식을 시작하자.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쿵, 쿵, 쿵. 북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무겁게요. 지영은 다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주술은 강했습니다. 지영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투명한 형태로 육신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 그렇게, 천천히. 서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술을 계속했습니다. 지영은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나는 여기서? 그때였습니다. 지영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 붉은 줄을 불로 태워. 불로. 그래. 혈연의 줄은 정화의 불로만 끊을 수 있어. 지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향로. 거기에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향로로 기어갔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어딜 가는 거야? 서리가 놀라 북을 던졌습니다. 북이 지영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서 굴러서 어떻게든 향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붉은 줄을 향로 불 위에 댔습니다. 지직! 붉은 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안 돼, 안 돼. 서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붉은 줄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순간 서리의 몸에서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옥희의 몸에서 강서리의 영혼이 강제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였죠. 아, 안 돼. 내 70년이. 서리의 영혼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늙고 쭈글쭈글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강서리의 모습이었죠. 넌 후회할 거야. 영원히. 강서리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요. 그리고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윤옥희의 시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강서리의 영혼 잔재까지 모두 사라진 거였죠. 지영은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끝. 났어? 그래. 이제 끝났어. 도연의 영혼이 희미하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영씨,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이제 나도 갈 시간이야. 70년 만에 드디어 편히 잠들 수 있겠어. 도연의 영혼이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로요. 다락방이 밝아졌습니다. 저주가 완전히 풀린 거였죠. 지영은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지영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서 발견된 시신들, 다락방의 주술 도구들, 그리고 사라진 여자들의 흔적. 다락방 구석에서는 머리카락, 혈흔, 치아가 담긴 작은 보관 상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이 DNA 분석을 한 결과 실종된 여성들과 미토콘드리아 DNA가 일치했죠. 김소혜, 박민지, 이수진, 최유리. 그녀들의 유골이 뒷산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윤옥희를 연쇄살인범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정신 이상으로 젊은 여자들을 살해했다고요. 물론 영혼 교체 같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지영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경험이었지만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 같았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들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여자가 앉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강원도 산골에 있던 그 집 아시나요? 최근에 사건이 있었던.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 죄송해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거든요. 그 집이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사고가 있었던 집이라 싸게 나왔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 안 가요. 그렇겠죠. 사실 저도 누구한테 팔지 고민이에요. 그런 집을.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서류 틈새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비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녀 파편들이었습니다. 저기, 그게, 아, 이거요? 여자가 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비녀 조각들을 누군가 수지 접착제로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틈새마다 투명한 접착제 자국이 선명했죠. 그 집 다락방에서 조각난 채로 발견했어요. 예쁜 것 같아서 집에 가져가서 붙여봤죠. 골동품인 것 같은데 예쁘지 않아요?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녀는 분명 산산조각 났었습니다. 그걸 누가 다시 붙였다는 건 그거 버리세요. 위험해요. 왜요? 그냥 비녀인데. 여자가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순간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날카롭게, 더 교활하게. 놀랐지? 여자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지영이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로요. 강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넌 죽었잖아. 죽긴 뭘 죽어. 70년을 살아온 무당인데 그 정도로 죽을 것 같아? 비녀 파편들에 내 혼의 잔부를 남겨뒀거든. 누군가 이 조각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면 나는 깨어나는 거지. 하지만 분명 비녀에 내 영혼 일부를 남겨뒀거든. 보험이지. 만약을 위해서 말이야. 여자. 아니, 강설이의 영혼이 들어간 여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지영아. 나는 항상 한 수 앞서 준비하는 사람이야. 지영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걱정 마. 이미 내 거야. 이 몸의 원래 주인은 어제 사라졌어. 이제 나는 박미선이야. 40대 부동산 중개업자. 강설이가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난 갈게. 새 삶을 시작해야지. 아, 그리고 강설이가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20년 후에 또 봐. 그때쯤이면 또 젊은 몸이 필요할 테니까. 혹시 내 딸이나 조카가 있으면 소개해줘. 강설이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다시 시작되는 거야? 며칠 후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사건 현장 저택 인근에서 신원불명 여성 시신 발견. 40대 여성으로 추정. 신원 확인 중. 지영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계속 살아남을 거야. 계속. 그리고 정말로 20년 후 2043년 강원도 깊은 산골 한 오래된 저택에 새로운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25살의 젊은 여자였죠.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미선의 몸으로 20년을 더 살며 주수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급속 노화가 진행된 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생생했죠. 집이 참 좋네요. 그렇죠? 여기서 편히 쉬면서 일하면 돼요. 설이가 열쇠 꾸러미를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는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요. 젊은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를 꺼내줘. 그리고 새로운 희생자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